친구들 안녕. 반갑다. 오늘 17강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의 역사가 전개되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 발해, 남쪽의 신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발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0쪽이랑 64에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상에는 발해가 건국되는 부분이랑 발해가 발전하고 멸망하는 부분이 조금 단절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 그래서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오늘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발해 통짜로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먼저 발해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교과서 60페이지 내용이고, 발해가 왕이 4명이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이 4명이 중요한 왕에 대해서 배워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64, 65페이지입니다. 발해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도 어땠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발해가 왜 우리 역사인지, 발해가 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역사인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수업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자, 얘들아.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고구려 지역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들을 당나라가 막 강제 이주시키고 있어. 막 이쪽으로 막 끌고 가고 막 끌고 당나라 쪽으로 막 끌고 가고 막 데려가고 막 그러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었던 이름 누구?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탈출을 해서 주변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이랑 원래 고구려의 약간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말갈족 사람들, 말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지금의 어디 동모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발해를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나라의 지배를 피해서 고구려 사람들과 원래 고구려랑 같이 살았던 말갈족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그들의 힘을 끌어 모아서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갈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북쪽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민족이야. 우리 북방에 살고 있는 민족에 대해서 세계사 공부할 때 흉노족도 배우고 뭐 돌궐족도 배우고 선비족도 배우고 다양한 민족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오늘 한번 또 말갈족 기억을 해둡시다. 이 말갈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구려랑도 같이 역사를 좀 같이 했었어. 우리 수나라랑 고구려랑 싸울 때 고구려가 수나라의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하는데, 이때 고구려랑 연합작전을 펼쳤던 것도 이 말갈족이었다. 어쨌든 우리 역사랑 꽤나 관련이 깊은 민족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 말갈족, 고구려를 계승해서 발해를 세울 때 프렌드, 친구,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북쪽의 발해가 건국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 선생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안 배우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어. 선생님 좀 약간 올드한 사람이니까. 통일신라는 뭐냐?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일해서 끝났다. 신라가 짱이다. 이런 내용인 통일신라라면은 남북국 시대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얘기하지만 겨우 대동강 이남만 통일을 했다. 이 북쪽에 원래 넓었던 고구려는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근데 이 중국으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고구려의 영토, 고구려의 백성들 그대로 발해로 편입됐다.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신라가 있는 이런 시대.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국, 북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신라,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국.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논의가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 왔고, 그게 최근에는 많은 지지를 받아서 요새는 남북국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통일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주목하고 동시에 또 발해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도록 합시다.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부르면은 선생님이랑 같은 세대인 거야, 알았지? 남북국 시대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보자. 그러면은 발해 국왕 4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첫 번째 대조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왕이라고도 불리는데 뭐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대조영 우리 아까 배웠지? 고구려 장군 출신이고 발해를 거두겠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쫙 끝내고. 자, 두 번째 무왕. 근데 우리는 이 무왕이라고 하는 것에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한자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 딱 한자를 봐봐. 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너희들 왕은 알 거야, 그지? 여러분들 한문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무는 싸움을 뜻한다, 싸움. 그러니까 뭔가 벌써부터 약간 싸움을 잘하는 그런 뭔가 강력한 왕일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니? 좋아. 이 무왕 어떤 거 있는지 보자. 일단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 인안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했다는데 뭐 중학교 수준에서 인안이라고 하는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연호를 사용했다는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 여러분들 고구려 공부할 때 배웠겠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졌어. 연호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자신의 황제의 즉위를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단위였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황제가 되면은 승준 1년, 승준 2년, 승준 3년이 되는 거야. 2021년, 2022년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나 중국 중심의 그런 시스템 안 들어갈 거야. 우리만의 독자적인 날짜 시스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도 시스템, 우리만의 세계관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일컫던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 뭐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우리가 이미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지? 그것처럼 발해의 무왕 역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약간 더 잘 나가려고 하고 중국과 분리되려고 하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줘야겠지. 자, 두 번째, 당나라의 등주라고 하는 것, 지금의 산둥반도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 옛날 지명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옛날 지명이 나오면 항상 요즘 지명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뚝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 지역이 바로 산둥반도인데 이 지역을 당나라의 이 지역을 발해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야. 마치 수나라랑 고구려가 싸울 때 고구려가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발해가 당나라의 산둥반도 지역을 선제 공격하는 거지. 당나라가 그 영향력을 발해까지 뻗치려고 하니까 발해가 먼저 팍 때려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만 공격해도 되는 게 아니야. 당나라랑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그 다음에 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 이 신라에 대해서도 감정이 그렇게 마냥 좋진 않았겠지.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는 바다 건너서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 이 1, 2, 3를 다 합치면은 이 무왕은 뭐야? 싸움. 누구랑 싸움? vs 결국에 당나라의 어떠한 그런 대결 구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잡는데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대조영의 아들 무왕, 그리고 무왕의 아들인 문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왕. 여러분 이름 보면은 어떨 때 나오는가? 그래. 문과, 문화 이런 걸 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좀 더 정치, 문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왕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왕, 싸움, 당나라, 문왕, 정치, 문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 친한 느낌. 그럼 당나라랑도 친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당나라랑 친선 관계를 맺었어. 언제까지 당나라랑 싸울 수는 없잖아, 그지? 당나라에게 야, 우리 이렇게 이제 잘 나가. 우리 독자적인 연호도 쓰고 너네 때릴 수도 있어.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이랑도 친하다. 우리 무시하지 마. 라고 강력하게 딱 얘기를 한번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발해의 그런 영향력이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친선 관계로 넘어가는 거야. 원래 국제 관계라는 게 뭐 마냥 때리거나 마냥 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 친선 관계를 맺고 본격적으로 당의 문물을 수입하게 되지. 당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든 싫든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의 발전된 문물을 수입하는 것은 신생국가인 발해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었을 거야. 자, 세 번째, 상경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합니다. 상경성은 발해에는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계획도시로 상경성으로 천도하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상경성의 위성지도를 선생님이 갖고 왔어. 위성사진. 어때? 보게 되면 지금 거의 1000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여기 보면 상경성의 모습이 이렇게 촥 바깥에 이렇게 성으로 외성이 촥 둘러있어. 완전 정사각형으로 이제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궁궐 라인이 있어. 궁궐 라인이 있고 길들이 쫙쫙 뻗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의 계획도시처럼 격자형으로 촥촥촥촥촥 되어 있는 상경성으로 천도했다. 여기 보면 궁궐 역시 완전 딱 직사각형으로 엄청나게 반듯하게 궁궐 역시 이걸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건물 터져 있고 착착착착 멋있지 않냐 얘들아? 이게 상경성입니다. 근데 이 상경성 같은 경우에는 발해의 독자적인 거라고 볼 수만은 없어. 왜냐면은 이런 상경성을 만들 때 있어서 이게 상경성 모양이고 이게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의 모양인데 당나라의 장안성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왔어.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딱 직사각형 크게 궁궐이 외성이 있고 가운데 궁궐이 있고 그 앞에 큰 길인 주작대를 놓는 시스템.
외성이 있고 궁성이 있고 가운데 주적대로 큰 길을 놓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약간 모방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발전된 건 지금도 뭐 배우는 거니까 이런 거 모방했다 그래서 뭐 발에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문화 정치 이런 거다 보니까 당연히 통치 체제를 많이 정비했던 것도 역시 문왕이겠지.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고 무왕이 일단 나라의 외연적인 부분을 확대한 다음에 문왕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안을 다스리는 내치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확장하고 안을 내실 있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왕이 죽고 나서 발에는 혼란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혼란기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게 되는 왕이 바로 선왕 되겠습니다. 이 선왕 때는 발해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니 그 영토가 와우 상당히 넓은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지.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라고 말하는 신라의 영토보다 훨씬 넓은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시기에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하나의 별명을 받게 되니 그 별명이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해동성국은 무엇이냐? 해, 바다, 동쪽, 성공했다, 번성했다, 융성하다, 나라. 그러니까 바다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당나라 기준으로 바다의 동쪽이겠지. 바다의 동쪽에 있는 번성한 나라, 바다 동쪽에 있는 짱짱 멋있는 나라. 이게 바로 해동성국 발해의 별명 되겠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지. 역사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또 선왕 이후에 발해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니 그 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발해는 결국에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거란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북쪽, 중국의 북쪽에 살고 있는 북방민족의 하나의 일종인데 이 이후에 고려시대 가서도 우리랑 밀접한 연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송나라에 가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거란족 반드시 체크를 주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북방민족이 2개 나왔습니다. 말갈족은 고구려랑 같이 나라를 세운 애들이고 거란족은 발해를 멸망시킨 애들이 바로 거란족 되겠습니다. 자, 거란족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 역시 백제나 고구려처럼 부흥운동을 시도했지만 뭐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발해의 통치체제, 아까 당나라의 문물을 수입해왔다 그랬지. 당나라의 중앙 통치 시스템 삼성육부 이거 발해에서도 받아들입니다. 자, 보게 되면 얘들아 딱 당나라의 삼성육부 우리가 당나라 할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마냥 그대로 100% 똑같이 베낀 건 아니야.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렇게 정당성, 그러니까 상서성이라고 하는 거지. 당나라식은 여기 아래에 보면은 딱 좌서정이랑 우서정으로 촥촥 2개로 분리한 거. 아니면은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때 이호예 병형 공부라고 부른 거를 뭐 발해에서는 충인의 지예신. 뭐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충인의 지예신 다 뭐야? 다 유교야 유교. 다 유교 관련된 이름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독자성이 조금 있었다. 완전 당나라 걸 그대로 100% 표절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 조금 배워서 나름 응용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발해 역시 넓은 땅이 넓었기 때문에 그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5개의 서울인 오경을 설치했지. 신라는 오수경 설치했던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을 뭐 15개 부, 주, 현으로 나눴다. 이거까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발해가 그냥 대충 다스린 게 아니라 지방까지도 시스템을 잘 정비했다. 지방 시스템 잘 정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방 시스템 굿. 지방 시스템 굿. 자, 그리고 발해는 촌락에 누가 있었냐면 발해가 아까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고구려 사람들끼리만 세운 게 아니야. 발해는 말갈족이랑 같이 고구려 사람들이 세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말갈족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 사람들이 지방관으로 파견되면은 말갈족을 다스릴 때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갈족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말갈족에 있는 부족의 족장 이런 사람들이 파견된 고구려의 지방관들한테 도와주는 거야. 힘을 합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고구려 사람이랑 말갈족 사람이 같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지. 자, 결국에 우리가 발해는 고구려인이랑 말갈족이 같이 있었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다인종 국가다,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발해에서 고구려 지배층들이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에서는 고구려인이랑 말갈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말갈족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때때로 고구려 지방관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운영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완전 표절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의 마지막 주제인데 바로 발해가 왜 우리 역사를 계승한 나라인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너 발해 왜 한국 거야? Why Korean's history?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우리나라 역사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영문 자료를 검색할 때 아무래도 간단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뭐 완전 학술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키를 많이 찾아보는데 그래서 영문 위키를 찾아보면은 발해를 검색해보면은 이게 발해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 여기서 읽어보면은 발해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인종적인 그런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의 국적, 그러니까 인종, 그 다음에 국적, 그 다음에 뭐 이름, 나라의 이름, 그 다음에 국경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종이나 국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차이나 러시아, 코리아 사이에 약간 주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 단 하나의 납득받고 있는,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는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처음에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발해가 정확히 어떤 나라의 역사인지 확실하지 않다. 각각 차이나 러시아, 코리아가 다른 걸 주장하고 있다. 라고 딱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겠지. 다른 나라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고. 자, 그래서 결국에 요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다. 고구려가 우리 역사인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 그치 얘들아? 고구려에서 고려가 오고 고려가 코리아가 돼서 우리가 코리아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무조건 우리나라인 거야. 그거는 뭐 반박 불가한 사실이야 얘들아.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발해는 말갈족의 역사다. 근데 이 말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발해 역사 역시 중국 역사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발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결국에 만주 지역이다. 그럼 이 만주 지역의 역사는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 어떤 국가의 역사로 보기보다는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로 봐야 된다. 이건 뭐 중국사다, 한국사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만주라고 하는 곳에도 중요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발 걸칠 수 있다. 약간 이런 입장이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왜 발해가 명확하게 한국의 역사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5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해를 세운 사람이 고구려 사람. 당나라의 역사책인 구당서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은 대조영은 본디 고구려의 별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 출신이야.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이고 고구려 사람이 발해를 세웠으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발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게 우리의 논리입니다. 또한 고구려가 멸망되고 나서 그 고구려 사람들이 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거기 그대로 있다가 발해가 생기면 그대로 발해인이 되는 거잖아. 고구려 멸망이 그대로 발해로 편입됐다.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이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발해를 세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말갈족도 있지만 그래도 고구려가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 발해의 그런 유적지를 보게 되면은 집터나 건물터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온돌이야, 온돌.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기가 집 바닥으로 전달되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게 하는 그런 난방 방식, 온돌. 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말이야. 다른 나라에 별로 없어. 근데 이것들이 발해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거지. 그 다음에 무덤 양식도 계승을 했는데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지붕이 이렇게 각진 모양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착착착 줄어들어가.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뭐 모주림 천장, 모주림 양식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무덤 양식 같은 것들도 고구려가 발해에 영향을 줬고 발해가 그것을 약간 계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결국에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 이거 발해가. 이거 발해 우리 역사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발해인들 스스로가 자기를 고려인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랑 같은 말입니다. 발해 왕이 일본에다가 편지를 보내, 국서를 보낼 때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발해 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지칭했냐? 고려왕, 고구려 왕이라고 표기를 한 거야. 결국에 정체성이란 거는 내가 나를 잘하니 아니면 남이 나를 잘하니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 근데 발해 사람들 스스로가 발해 왕 스스로가 자기가 고려 사람이고 고구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이거는 발해의 정체성은 고구려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잘 체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발해만 그렇게 생각했냐? 아니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도 발해가 고려라고 생각했어.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일본에서 발해에다가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뭐라고 기록했냐? 이건 일본의 자료야. 일본의 그 목간이라고 하는 나무에다 글씨를 쓴 자료인데 목간에 보면 여기 탁 띄워보면은 파견했다 고려사. 그러니까 사신을 고려에다가 파견한 거야. 발해에다 파견한 기록을 쓰고 있는데 그 사신을 어디다 파견했다 적혀있냐? 고려에다가 파견했다. 고려. 그러니까 발해가 곧 고려다. 라고 일본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거야.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막 21세기에 발해가 우리 역사야, 발해는 고구려랑 똑같아 라고 막 우기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발해 사람,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 전부 다 발해 이꼴 고려라고 생각했다 이거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난 증거지.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고 발해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적인 연어 사용했다. 이건 좀 중국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냥 중국사에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해에 대해서 역사를 배워봤는데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대조영이었고 대조영 이후에는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무왕은 주로 당나라랑 대립했다. 그 다음에 문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랑 친선관계를 맺었다. 통치 시스템도 만들고 상경성으로도 들어가고 했다. 그 다음에 선왕 같은 경우에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았다. 그만큼 발해가 잘 나갔다. 바다 동쪽에 번성한 왕국. 자, 통치치도 같은 거는 삼성육부 당나라 스타일을 모방했지만 완전 100% 표절은 아니었지. 자, 5개의 경을 세워가지고 지방을 토일적으로 다스리려고 했고 뭐 부주현 이런 거에서 지방 통치 시스템도 나름 정비를 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발해가 한국사인 이유. 자, 첫 번째 고구려인이 발해를 건국했다. 물론 말갈족도 있지만 발해를 주도적으로 건국하고 거기에 핵심이 되었던 거는 바로 고구려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인이랑 해당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일본인이랑 전부 다 발해가 고려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냥 중국사에 폐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발해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 써있지만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로 잘 기억을 해주면서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